중요한 것은 저런 김정은이가 핵무기 발사 명령을 내릴 때 북한에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하고 말할 사람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이게 끔찍하다 이겁니다. 이게 끔찍합니다. 모태동 스탈린 이런 사람도 자기 혼자서 핵폭탄 발사 단추 놓을 수 없었어요. 다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없죠. 미국에서 김정은의 성격을 관찰하니까 4가지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첫째는 위험하다. 그 다음에 예측이 안 된다. 그 다음에 과대망상이다. 이거 굉장히 끔찍한 겁니다. 이 과대망상 걸린 사람들. 그 다음에 폭력을 좋아한다. 이건 4개 합치면요. 이런 사람이 권력을 잡고 있다는 것은 소름 끼치는 일인데 거기에다 핵까지 갖고 있다는 것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며칠 전에 결혼식장에 갔더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정치하는 사람 역술가를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요. 저는 요새 매일 기도를 한답니다. 무슨 기도합니까? 하니까 북한이 김정은이가 아무래도 핵폭탄 쏘기는 쏠 것 같은데 서울에 떨어졌을 때 불발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저는 농담처럼 생각이 안 됐어요. 불발탄. 근데 불발탄 되어주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건 참 고마운 일입니다. 김정은이 설마 속였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앞으로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칼 마르크스가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 마르크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역사는 되풀이된다. 맨 첫 번째 되풀이될 때는 비극으로서 되풀이된다. 두 번째는 희극으로 되풀이된다. 그래서 김정일은 비극이고 김정은이는 희극적 존재가 될 것 같다. 아주 멋진 비유였습니다. 뭐 그럴지도 모르죠. 코미디처럼 제일 좋기는 코미디처럼 김정은이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문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노력해야지. 가만히 있는데 끝나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이는 오래 못 갈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 갈 수도 있죠. 30년 더 갈 수도 있고 아니면 3년밖에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벼락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행수, 운명에 딱 막혀놓고 김정은이가 발작하면은 죽을 목숨이죠. 우리는 죽을 목숨이죠. 한국 사람, 서울 사람 죽을 목숨이다.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 그러면 저절로 좋은 일이 일어나겠느냐? 세상에 저절로 일어나는 좋은 일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어난다고 한들, 자, 김정은이가 쿠데타를 당해가지고 총 맞아 죽었다. 그럼 북한 체제 무너집니까? 스탈린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소련이 무너졌습니까? 모택동 죽었는데 무너졌습니까? 김일성 죽었는데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지죠. 체제는 무너지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정권이 바뀌는 거죠. 그럼 다음에 등장할 정권이 우리나라처럼 박근혜 같은 그런 민주적 대통령이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럼 핵 포기를 할까요? 못하죠. 김정은이가 죽는다고 해가지고 통일이 온다든지 북한 체제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면은 너무나 안이하게 보는 겁니다. 권력은 정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무너뜨려야 돼요. 뭘로 무너뜨리느냐? 북한은 핵이 있다. 우리도 핵을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돈을 쓰든지 아니면 신기술을 만들든지 아니면 풍선을 전 국민들이 풍선을 보내는 이런 의지력을 보이든지 아니면은
요새 새로 뭐 나오는 게 많습니다. 드론이라는 거 있잖아요. 드론이라는 거. 드론이라는 걸 일상생활에 쓰잖아요. 요새 요만한 비행기에다가 카메라 달아가지고 탁 조정을 하면은 이제 비행기 띄울 필요 없습니다. 항공 촬영 잘 합니다. 그게 폭탄도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로봇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로봇을 이 전쟁에 사용하면은 김정은한테 좀 골치 아픈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로봇 기술이 대단합니다. 이런 걸 어떻습니까? 로봇을 한 뭐 만 개를 만들어가지고 일개 사단, 로봇 사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휴전선 넘어가지고 계속 보내면 뒤에서 조정하면서 어떨까요? 앞으로 로봇 전쟁할 겁니다만 로봇이 전쟁하는 나라 사태가 드론, 로봇 어쨌든 돈을 써야 돼. 우리가 핵 개발하기 싫으면 국방비 2배 정도 올리는 각오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하기 싫으면 뭐 죽는 날 기다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의 저런 끔찍한 행동은 한국 사람들한테 살 길을 찾아라는, 빨리 살 길을 찾아. 사고 날지 모른다. 핵 사고 날지 모른다. 뚝이 무너지는, 지금 우리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뚝 밑에 살고 있습니다. 뚝이 무너지는 상황이 올지는 모르니까 제발 정신 차리라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여져야 정확한 게 아니냐. 이 막연한 낙관론, 이 막연한 낙관론이라는 게 정말 위험하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점점 우리가 과거에 핵 문제를 다룬 지난 한 30년간의 우리나라 정책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첫째는 북한 핵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미국이 알아서 또는 육자회담이 알아서 해줘야 될 문제라고 넘겨버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자주적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이 지금 와서 다 드러나 버렸다. 이제 허겁지겁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국민들의 위기의식도 약하다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대책이 지금 쉬웠지 않아요. 대책이. 정보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정보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이게 특히 지도자가 적에 대한 정보 판단을 잘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가. 1942년 6월 22일에 독일이 소련으로 쳐들어갔어요. 그때 독일이 배치한 병력이 한 150개 사단에 한 200만 명을 배치했어요. 인류 전쟁 역사상 가장 큰 대규모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200만을 배치할 동안에 스탈린은 왜 몰랐느냐? 아니 세상에 200만을 국경에 배치하는데 전쟁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몰랐느냐? 정보가 다 올라왔습니다. 정보가 곧 전쟁을 한다는 정보가 스탈린한테 여기저기서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칠도 전쟁을 한다. 날짜까지 정확하게 잡혀가지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정보는 누가 올렸느냐? 그때 소련에 주재하던 독일 대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반히틀러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카운터파트인 독일 주재 소련 대사를 만나가지고 전쟁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왜 이러느냐 하니까 나는 비스마르크 숭배자다. 비스마르크는 독일은 절대로 러시아하고 전쟁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정보를 듣고, 그런데 이것도 스탈린한테 보고가 됐어요. 스탈린이 이렇게 판단했어요. 야, 이거 역정보다. 이제는 역정보에 대사까지 나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막 정보가 올라오니까 스탈린은 또 판단을 바꿉니다. 그렇지. 군대를 직결시킨 것은 사실이지. 이건 사실이죠. 부인할 수 없지.
그런데 아마도 군대를 집결시켜 놓고 우리한테 협박을 할 거야. 협박을 해가지고 그거 우리 좀 양보하면은 전혀, 그러니까 협박하기 위해서 군대를 집결시킨다. 요렇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드디어 6월 22일 새벽에 200만이 밀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스탈린이 그때까지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마도 독일군의 일부 장군들이 히틀러 명령도 안 듣고 멋대로 하는 것일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6.25 났을 때 우리 군에서 일각에서 과거에 있었던 충돌일 것이다 라고 판단한 거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소련군한테 대응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대응을 하지 말라. 독재자의 정보 판단이 한번 잘못되기 이럽니다. 이러다가 한때 스탈린이 하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기무실에 나오지도 안 하고 별장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부하들이 찾아가서 제발 전쟁 지도를 해주십시오 하고 찾아갔더니 스탈린이 굉장히 불안한 표정이더라고요. 뭐냐, 이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왔구나 라고 생각하더랍니다. 그래서 빨리 나오셔가지고 전쟁 지도를 해주세요 하니까 아주 얼굴이 풀리더라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대비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소련군 1000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소련군 민간인은 또 플러스 1000만. 또 하나 있습니다. 제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핵개발 능력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과소평가해 왔다는 것, 정보를 과소평가하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는 것을 쉽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 외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967년 6월에 이스라엘이 6.1 전쟁을 했습니다. 1대3으로 싸웠죠.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일주일 만에 다 이겼습니다. 근데 이 전쟁은 사실은 6월 5일 날 아침 30분에 끝났습니다.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왜 끝났느냐? 선제 공격을 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공군이 어차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집트가 제일 자랑하던 이 공군, 그때만 해도 한 40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주변에는 이게 사막이기 때문에 사막에서는 전투기가 최고입니다. 공군이 최고예요. 이 은폐물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탱크 막 비행기가 폭격하고 하면 공군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소련 도움 받아가지고 막강한 공군력을 나셀이 건설했어요. 그걸 믿고 협박을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면밀하게 관찰을 해봤습니다. 이 이집트 공군의 행태를 딱 보니까 새벽 5시부터 초계 비행이 나가는 거예요. 뜹니다. 그래가지고 대충 7시에 비행장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때부터 8시까지는 밥 먹으러 갑니다. 조종사가 밥 먹으러 가요. 그때는 또 비행기를 경납고로 좀 물려가지고 이렇게 서로 메인터넌스를 하고 하는 것을 그 행동 패턴을 딱 알았어요. 그래서 6월 5일 날 새벽에 이스라엘 공군이 출격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7시 30분에 폭격했습니다. 7시 30분. 이집트 7시 30분. 비행장에서 30분 만에 비행장에서 300대가 부서졌어요. 비행장에서 뜨지도 못하고 활주로에 있는 비행기 이거 아무것도 쓸데없죠. 뜨지도 못하고 30분 만에. 왜냐면 그때 되니까 조종사는 다 밥 먹고 있고 이 레이더 보는 사람도 그때 되면 좀 피로해가지고 있는 사이에 기습을 해가지고 30분 만에 끝나고 있습니다. 정보전이죠, 이게 정보.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1973년 10월 이걸 제4차 중동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제4차 중동전쟁은 우리하고도 직결됩니다. 이 제4차 중동전쟁으로 해가지고 석유 위기가 나왔죠. 오일 쇼크가 생겨가 달러, 1배럴당 2달러 하던 기름값이 12달러로 올랐습니다. 우리가 그때 혼이 났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위대한 선택을 하죠. 기름값 4배 올랐다. 그래도 중화공업 건설은 계속한다.
기름값이 오르니까 오일마니가 중동으로 가니까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심정으로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중동으로 진출해가지고 건설 붐이 일어난 중동에서 달러를 벌어들인다. 중동 건설 시장 진출. 그래서 나중에는 중동에 77년인가 그때부터 중동에서 벌어들인 건설업의 수입으로 거기서 기름을 수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4차 중동전쟁은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은 어떻게 됐냐? 그때 나셀은 이제 죽고 사다트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사다트가 절치부심을 합니다. 군사력을 재건해가지고 꼭 복수를 하겠다. 시나이 반도, 지금 이제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만 지금 시나이 반도도 다 이스라엘한테 빼앗겨버리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집트 군대들은 맨날 이스라엘한테 얻어펴지는 군대라고 경륜만 받고 있습니다. 1973년에 들어와서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 군대가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훈련을 하면 병력을 모아야 되지만 이스라엘은 물론 동원령을 내줘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군대가 전력이 17만이고 지금 군대입니다. 17만이고 예비군이 한 40만 됩니다. 이 예비군을 동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생깁니다. 예비군 동원을 하면은 직장에서 나와야 되니까 무슨 경제가 망가지지는 않지만 큰 타격을 받아요. 그런데 이집트가 군사훈련한다고 예비군 훈련을 몇 번 동원하니까 훈련하고 지금 치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좀 귀찮아지는 거예요. 이 예비군 동원하는 귀찮아집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이 정보기관, 모사드가 아니고, 모사드는 민간정보기관이고, 군정보기관이 아만이라는 부대가 있는데, 이 부대의 사령관은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어요. 이집트는 이제는 절대로 우리한테 도전할 수 없다. 우리한테 도전할 수 없다. 또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저 사람한테 할 리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약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0월쯤 되니까 본격적으로 군대를 나일강 지역에, 나일강이 아니죠. 그 수에즈 운하 지역에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보기관의 이 장은 아니다. 실력이 없다. 이렇게 해서 자꾸 깔아뭉개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올라오는 정보와 판단하는 사람이 달라요. 현장에서 올라오는 정보는 이건 전쟁이 틀림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는데 계속 아니라고 해요. 이 정보라는 것은 수집도 중요하죠. 수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분석해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잡다한 정보가 올라왔을 때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지휘관이, 군 지휘관이든 대통령이든 판단을 해야 되죠. 이 판단이 엉터리가 되어버리면은 아무리 좋은 정보 올라와도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에 전쟁하기 한 이틀 전, 사흘 전, 이틀 전에 결정적인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고급 간첩이 군정보기관이 아니라 모사드라는 이 국가정보기관으로 보고를 합니다. 이틀 뒤에 전쟁한다. 이건 확실하다. 근데 모사드라는 책임자가 이 정보 판단을 받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금방 수상한테 뛰어가야 될 텐데 이 정보를, 결정적인 정보를 소홀하게 다뤘어요. 사람을 시켜서 간접적으로 연락하라고 그러고 또 군정보기관에 그냥 전화로만 이야기하고 이 정보의 중요성에 비해서 그것을 전파하는 노력이 약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좀 미심쩍어서 이 사람이 모사드 책임자가 고급 정보를 전해준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그 간첩을 만나기 위해서 외국으로 갑니다.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 내가 확인해 보겠다. 외국에서 만나서 딱 확인해 보니까 이게 틀려. 바로 내일 오후에 이집트군이 쳐들어온다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했어요. 올당 메이어 수상, F 눌린 모세 다얀이라는 국방장관이 보고를 했습니다. 이 전쟁이다.
전쟁인데 언제 전쟁하냐? 앞으로 한 8시간 뒤에 쳐들어온다. 8시간. 그걸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제일 할 수 있는 게 공군으로 선제 공격을 해야 됩니다.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다가 안 하는 쪽으로 갑니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선제 공격을 하면은 우리가 또 침략자가 되잖아. 가만히 있는 이집트를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합니다.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 국제 여론이 악화돼가지고 우리 이번에는 얻어맞아야 된다. 알면서도 얻어맞아야 된다. 다만 예비군을 동원한다. 그래서 예비군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8시간 전에 예비군 동원을 한다고 해가지고 다 현위치로 갈 수 없죠. 일부만. 그건 안 하는 것보다는 8시간 뒤에 드디어 수에즈 운하를 도강해가지고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집트에서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게 메고 다니는 지대공 미사일을 가지고 이스라엘 공무기를 많이 격추시켰습니다. 한때 많이 밀렸습니다. 동시에 시리아가 또 쳐들어왔어요. 요르단은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양면 전선을 해가지고 한때는 골다 메이어 여자 수상이니까 이때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핵무기를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핵무기 발사 준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복하는 조건까지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했고, 그래서 그 접근해서 골다 메이어 저 사람한테 필요할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자살용 독약까지 들고, 그러다가 이제 샤론이라는 장군이 역도하 작전을 해가지고 수에즈 운하를 그냥 이스라엘 군대군이 도하 작전을 해가지고 이집트 쪽으로 건너가는 이 배후의 유명한 도하 작전을 통해서 오히려 뒤에서 이집트 군대를 포위하는 걸 통해서 패전을 모면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진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이 서로 이제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이제 적대국 관계를 청소하고, 그것을 주도한 사다트는 바로 그 평화협정으로 해서 나중에 암살되고, 이것도 정보 판단이 한번 잘못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유명한 전사상에서 유명한 정보 판단의 미스, 이거는 또 오늘날의 한반도의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바로 중공군 개입에 대한 메가드 장군의 오판이죠.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해서 38선을 돌파해가지고 10월 1일부터 북진하기 시작했습니다. 3, 4선이 제물도로. 그때부터 중국에서 경고를 보냈습니다. 미군이 접근하면 우리도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건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부터 8월부터 이미 만주에다가 병력을 집중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보는 다 들어왔습니다. 거기 국부군, 장개석 군대가 남아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직도 무전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무전기를 가지고 미국 사람들한테 계속 정보도 제공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30만이 집결하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만주에 30만 이상이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가드는 중공군 개입 절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0월 15일 날 트루만 대통령이 메가드 장군을 만나러 태평양의 웨이크섬이라는 데 왔습니다. 거기서 메가드한테 불안해서 트루만이 물었습니다. 중공군이 개입할 거냐? 메가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 끝났습니다. 중공군이 개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기를 놓쳤습니다. 지금 만주에 약 30만 명이 집결해 있습니다. 개입한다고 하면 많아야 한 5만 명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5만 명은 개입하기만 하면 우리 공군력으로 완전히 묵사발을 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미군 다 철수시켜서 고향에서 크리스마스를 즐기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고사령관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때문에 그때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트루만 대통령 기분 좋아서 돌아갔습니다. 그 나흘 뒤 10월 19일 날
평덕해가 지휘하는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5일, 6일 북진하는 한국군을 주로 쳤습니다. 본격적으로 치지는 않았습니다. 중공군이 개입한 것이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메가드 사령부는 어떤 정보 판단을 했냐. 자, 이제 개입한 건 사실이다. 도로도 많이 잡혔다. 이렇게 질문을 해보니까 여러 부대 출신들이 많이 잡혔어요. 딱 보면은, 아, 이게 몇 개 사단이 들어왔다 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들어온 병력을, 그때 30만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딱 북쪽에 숨어 있었어요. 16,000명이 들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30만이 들어왔는데도 16,0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높아집니다. 3만 명이 들어왔다. 나중에 제일 높아진 한 5만 명 들어왔다. 실제 병력은 6분의 1로 깎아버렸습니다. 그래 놓고 한 달을 기다리죠. 한 달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북진, 두 번째 북진을 준비하는 거죠. 그게 11월 24일입니다. 그때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어요. 이럴 게 아니라 평양 원산선에서 우리가 방어선을 쳐야 된다. 더 올라가면 중공군이 개입할 것이다. 이렇게 말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정보 판단에 의해서 일선에서 올라오는 정보, 특히 메가드 사령부에서 올라오는 정보가 제일 중요하니까 워싱턴에서도 11월 24일에 메가드가 북진하는 것을 허가를 해줘버립니다. 전략회의에서 허가를 해요. 그렇게 하라고. 메가드가 하자는 대로 하라고. 찜찜했겠죠. 그러니까 유엔군은 보고에 따르면 한 5만 명 정도다. 5만 명 정도. 그럼 5만 명 해봤자 뭐 공군의 의무도 받지 못하고 탱크도 하나도 없는 5만 명 정도인데 이건 뭐 별거 아니다. 소탕작전 정도로 생각하자 하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1월 24일에 북진하니까 그때부터 중공군이 본격적으로 반격작전을 펴는 바람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일사후퇴죠. 그게 일사후퇴입니까? 흥남철수 일사후퇴, 평양 놔놓고 수원까지 계속 철수하는 이 대혼란이 벌어지고 여기서 이산가족 비극, 그리고 전선이 휴전선 남쪽으로 내려와 다시 서울 한번 빼앗기고 한 때는 한국을 포기하느냐 마느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영국 사람, 미국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거 포기하느냐 마느냐 하다가 리찌웨이 장군이 와가지고 패전하는 유엔군을 추설해가지고 반격작전을 해가 3월 15일에 1950년 3월 15일에 서울을 다시 탈환하고 지금 휴전선 쪽으로 밀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보 판단, 정보가 요새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메가드가 왜 이렇게 정보를 엉터리로 판단했느냐 하는 것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면 마지막에 가는 방향이 어느 쪽이냐 하면은 메가드는 아무래도 의도적으로 판단을 안 했겠느냐. 중공군이 개입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 중공군을 소탕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만주를 폭격해 놓고 전선을 중국으로 펼쳐가지고 중국을 수복하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거대한 꿈. 객관적으로 말하면 이게 과대망상이죠. 과대망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중공군이 들어와도 좋고 안 들어와도 좋다. 그러니까 그 정보 판단에 정보 올라온 것에 별로 구애받지 않고 합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통일될 수 있었는데 막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원산 평양선에서 방어선을 딱 쳤다고 하면은 아마 북한이 생존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구의 지금 인구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거니까. 그러나 역사로서는 그 가정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날 한국의 상황을 딱 해보면 우리나라의 오판, 이와 버금가는 지금 오판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 과거부터 한 거 아니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계속 북한의 핵 능력을 과소평가해 온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잠수함에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는데 그 미사일에는 핵폭탄이 달리기 때문에 걱정인 겁니다. 거기에 보통 폭탄 달리면 그게 아무 우리한테 위협이 안 돼요. 거기에 핵폭탄이 달리는 날이 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충격이 있죠. 잠수함을 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잠수함 탐지한다고 한들 저게 핵을 쏘겠느냐 말겠느냐까지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잠수함에 핵 미사일 한 방 실어가지고 저 남쪽으로 들어가지고 제주 해역에서 서울을 향해서 쏴버리면은 막을 방법이 없죠. 레이더가 전부 다 북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저건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최고 수준의 핵미사일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에 제가 만나본 범위 안에서 우리 국방부 군의 어느 누구도 이런 것을 예측한 사람이 없어요. 2012년 12월 12일 날 대선 직전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쐈습니다. 미사일 쏘기 전에 우리 군의 최고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저 틀림없이 실패한다. 기술적으로 저 철공사에서 만든 것보다 못하다. 소리도 성공했어요. 북한을 핵 능력을 오판을 해왔습니다. 가장 큰 오판은 김대중이죠. 김대중은 퇴임한 2006년에 제 기록이 있습니다. 2006년에 르몽드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북한은 과거나 지금이나 한 번도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가져본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가져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이 우리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있다 해가지고 미국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시설들을 다 공개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든 우라늄 가지고 지금 핵폭탄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판단을 했어요. 이런 판단. 그 판단은 계속 이어져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 배치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정확한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엄청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어요. 저는 미국 쪽의 평가가 맞다고 봅니다. 핵미사일 실전 배치 상황이다. 우리는 막을 방법이 없다. 북한에서는 말릴 사람이 없다. 우리가 지금부터 미사일 방어망을 만든다고 했을 때 효과적인 것을 만들기에는 앞으로 한 10년 걸릴 것이다. 10년 걸릴 것이다. 그 사이에 속에는 당하는 수밖에 없다. 맞은 다음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핵 공격해봤자 그 아무 의미가 없다. 어떻게 하면 김정일로 하여금 발사 단추를 누르는 순간이 내 마지막 날이 된다 하는 것을 알도록 하느냐 하는 이런 억지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우리가 핵 무장하는 것, 그 다음에 한국 해역에 미국 잠수함을, 핵 잠수함을 항상 배치하고 거기에 한국 군인들까지 태우는 것, 이 정도 가지고 될까? 그보다 더 확실한 위협을 어떻게 김정일이한테, 김정일이가 느끼도록 만들 거냐 하는 거죠. 하나의 방법은 안 될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되고, 미사일 방어망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이 건축법을 고쳐가지고 새로 집 지을 때마다 핵 방공호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매월 한 번씩 핵 방어, 민방위 훈련을 해야죠. 그런데 이것은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을 많이 쓰도록 하려면 국민들한테 알려야 돼요. 이 핵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몇 사람의 정책 집행자가 머리를 굴려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전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또 전 국민들이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소름 끼치는 순간입니다. 순간에 왔어요. 그러면은 소름 끼치는 결심을 해야 돼요. 저기 칼을 들었으면 나도 살기 위해서 칼을 뽑는 거하고 마찬가지 결심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국민들한테 알려가지고 위기감을 갖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위기감을 갖도록.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미국의 핵 우산, 확장 핵 억지력, 이런 어려운 말 써가지고는 우리 국민들의 위기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앞으로 국민투표에 붙이겠다. 뭘 붙이느냐? NPT에 탈퇴하고 우리가 핵 무장권을 갖는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선언하도록 그 권한을 정부한테 주는 거예요. 국민투표를 줘가지고 압도적으로 한 80%의 지지로서 정부가 앞으로 필요하면은 NPT 탈퇴하고 자위적 핵무장을 하라는 권한을 정부한테 주는 겁니다. 그럼 그 권한을 받은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니까 우리도 할 수 없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다. 민주주의 국가다. 국민들이 선택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외교하기가 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머리 가지고 앉아가지고 정보를 비밀로 해가면서 그런 외교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끼리 모여서는 여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론, 국민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아니 우리 국민들이 국민투표로 해가지고 NPT 탈 때 자위적 핵무장하는 선택을 해버리면 누가 말입니까? 그것도 없이 그런 거 하지 않고 정책 우리 사람들이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일부에서 막 반대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외적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외교 힘은 군사력에서 나오고 경제력에서 나오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국민 여론의 여러와 같은 지지가 있어야 그 외교 카드가 힘을 발휘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국민들한테 진실을 알려야 된다. 진실.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눈으로 북한 핵무기 본 사람 아닙니다.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아무도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판단을 할 때 오늘의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 배치 상황에 대한 아마 기초적 정보는 여기 한 2페이지에 다 적혀 있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한국어를 아시는 분들 다 이해하실 수 있게 적혀 있습니다. 요걸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깊게 하시려면 저기 우리는 왜 핵폭탄을 가져야 하는가 책을 쓴 것도 있습니다. 요것도 참고를 하시고 요걸 카피를 해가지고 아까 처음부터 부탁드렸습니다. 카피를 해가지고 주변에 한번 읽고 본인 읽고 나눠주시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훌륭한 방공 자유 투사가 아니라 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여기에 우리 애국 정당을 만드는 애국 투쟁 정당 만드는 발기인, 이 발기인은 당원이 아닙니다. 어떤 당의 당원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당원은 입당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됩니다. 당이 되고 이런 당이 필요하다는 국민 동의서를 받아야 정당을 창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좀 시간 주면 앞에다 나오셔가지고 좀 그 발기인 동의서를 한 장씩 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거 안 써? 저거 안 써? 그냥 써주지. 난 쓸 필요도 없고.
이것들이 이제 피곤이 연대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발기는 따로 입담원들을 쓰셔야 돼요. 네. 아니 이런 당을 만드는데 국민이 동의해준 거야. 입당할 때는 따로 입당원들을 써야 돼요. 동의라고 발기하는데 아니 누가야 아까 내가 얘기하다 말지 그 사람 그 우리 그 이번 주에
이게 뭐랄까나? 안내사랄까나 뭐라나? 주택 해설사. 치울 거 있어요? 어디 가시는지 모르세요? 나도 진짜 화장실까지 갔다가 거기 없어. 갔다가 그래서 아니 얘 나오다가 혹시나 오면 대비해 할 일이 없다. 조만간 끓이고 있어요.
한 방에 다 끝내버려. 예. 예.